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세포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인 7월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세포로 보이는 미사일을 사용 중인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매체인 구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인 하르키우 근처 전장에서 발견한 장갑차의 원거리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장갑차에는 비가시선 원거리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제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가시선 원거리 대전차 미사일이란 뭐냐? 그건 2018년 당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불세포입니다. 이 미사일은 2018년 열병식 당시에는 장갑차에 탑재된 모습만 공개되었지만 2021년에 평양에서 열린 자주국방 2021 전시회에서는 발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도 공개되었고, 그래서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와 비슷한 미사일이라고 분류되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무기와 비슷하다면 꺼림칙하니까 사람들이 스파이크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요. 이 미사일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천검과 비슷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미사일은 광섬유 유선 유도 방식의 또 상부 공격을 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한 모습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M2010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고요. 결론은 이 미사일은 러시아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광섬유 유도 방식의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방권 매체들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가지지 못했던 미국의 제블린과 비슷한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전차 전력의 열세를 메꿀 수 있었던 요인이 제블린 때문이었는데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무기에 익숙해지고 이걸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량 투입하게 되면 제블린의 우위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군 당국에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북한판 코넷이라는 불새3가 등장했을 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불새3를 시험용으로 소량은 만들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불세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지 않은 이런 무기들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말만을 믿고 여러분에게도 북한의 주력 대전차 미사일은 관통력 500mm인 북한판 AT4인 불새2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대량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래도 여전히 북한은 이런 무기를 대량 생산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요? 그리고 이래도 여전히 관통력 500mm인 불새2까지만 대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차들의 측면 장갑은 바로 불새2까지만 방어가 가능하고 불새3 이후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K-21 장갑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K-21은 도하 능력을 포기하고 비활성 반응 장갑을 달아도 불새3와 불새4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불새3나 불새4를 대량 배치한다면 우리 군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군의 기갑 장비들은 이런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불새4가 만일 대량 생산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차의 방어력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면이나 측면 방어력을 높인다고 해도 어차피 이 미사일은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이고 이런 미사일을 막을 정도로 전차의 상부 방어력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어력을 올리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북한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선 유도용 광섬유 케이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영상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세 나라 중에서 열영상 장치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의 전차에 탑재하는 열영상을 수입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제재로 수입이 안 되어서 전차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미사일은 중국의 도움으로 개발된 미사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광섬유 케이블은 미사일용이라고 해서 별로 특별할 건 없다고 합니다. 미사일용이라고 해서 좀 더 강도가 강한 광 케이블이 필요할 것 같지만 광 케이블이 적절한 속도로 풀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강도의 케이블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상업용으로 팔리는 케이블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령상으로 이걸 북한이 미사일을 양산할 정도로 대량으로 구할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뿐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불새4에 사용하는 연령상은 냉각형 연령상이 아니라 비냉각형 연령상일 거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비냉각형 연령상으로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그건 나름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냉각형 연령상으로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이번에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최초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이제 겨우 확보한 기술인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홍치-10이라고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는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중국이 북한에게 냉각형 연령상을 공급을 했던, 아니면 비냉각 연령상으로 상부공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도와줬든,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갔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기갑부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는 없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물리적 방어력을 증가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방어력 강화는 의미가 없고, 유일하게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하드킬 요격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한화가 주사업자가 되어서 폴란드 수출형 흑표 PL에 장착하기 위해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갑 차량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흑표 전차에만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개량을 할 계획을 겨우 세우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갑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갑 차량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나마 북한의 불세포 같은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은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텐데요. 결론은 북한의 불세포의 약점은 똑같은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인 우리 청검의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청검과 불세포의 약점은 뭘까요? 우선 이 미사일들은 미사일 후방에 광케이블 유도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로켓 엔진이 측면에 달려있고,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도 입사각이 7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대 70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청검의 유도 방식으로 광케이블 방식을 반대했었는데요. 물론 광케이블 방식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광케이블 방식의 미사일의 장점은 장애물 뒤에 엄폐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 후사면에 숨어서 장갑차나 헬기는 모습을 감추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방식은 약점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바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200m/s, 한마디로 시속 720km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공포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걸 육안으로 조준하는 대공포로 추적을 하고 요격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걸 추적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대공포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능동방어 시스템의 요격탄으로도 요격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대로템이 제안하고 있는 30mm RCWS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무인기까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구성품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DIRCM이고, 세 번째는 적 무인기를 제밍하는 제밍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RCWS입니다. 그래서 RCWS로도 무인기를 요격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RCWS에는 주로 12.7mm 기관총이 달려있고, 이 12.7mm 기관총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12.7mm 기관총으로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해야 300m에서 5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게 바로 30mm RCWS입니다. 물론 30mm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비오복합에 달려있는 30mm나 레드백 장갑차에 달려있는 30mm 기관포 같은 물건은 아니고요. 이런 걸 RCWS에 탑재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죠. 그래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탑재하는 30mm RCWS는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어 있는 30mm 기관포 같은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파치 헬기에 탑재된 30mm는 과거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하는 걸 고려하기도 했던 기관포이죠. 그래서 이 기관포는 비오복합에 달린 30mm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당장 탄의 구경은 같은 30mm지만 탄 자체의 크기는 일반적인 30mm 기관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작습니다. 비오복합에 달려있는 K12 기관포가 30/170인 탄을 사용하고요. 레드백에 달려있는 부시마스터2의 탄이 30/172인 것에 반해서 아파치 헬기에 달려있는 30mm는 30/113으로 길이가 훨씬 짧습니다. 그럼에도 이 탄이 기갑 차량의 RCWS에 탑재해서 무인기를 요격하는 용도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관포를 RCWS에 달게 되면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거리가 3000m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거리가 고작 300에서 500m인 12.7mm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거기다 이 기관포들은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관포이기 때문에 무게도 월등하게 가볍습니다. 230 곱하기 113의 기관포는 원래 과거 프랑스와 영국의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관포입니다. 그러나 초음속 전투기가 등장하고 미사일이 보편화되면서 전투기의 대구경 기관포를 사용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잊혀졌다가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기관포들은 처음부터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는 M230 기관포를 RCWS용으로 개량한 모델 같은 경우는 무게가 불과 72.6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기관포들이 무인기 대응용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현대로템에서도 흑표 EX의 RCWS로 30mm 기관포를 탑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고, 특히 자폭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청검 같은 속도가 느린 대전차 미사일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사수가 연령상 카메라를 보고 청검을 추적해서 요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보통은 무인기 탐지용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런 경우 능동방어 시스템에 탑재된 A사 레이더로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추적을 하게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30mm RCWS로 요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리 되면 청검이나 자폭형 무인기를 최대 3000m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고, RCWS가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이나 무인기는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LAH용 대전차 미사일로 광캐입을 방식을 반대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청검과 같은 방식의 불세포라고 해도 능동방어 시스템만 탑재되어 있다면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갑 차량에는 이런 능동방어 시스템이 전혀 탑재되어 있지 않고 이제야 겨우 흑표의 개량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갑 차량들은 북한의 불세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걸 과연 모든 기갑 차량에 탑재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당장 트로피 시스템이 하나에 우리 돈으로 대략 1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로피 시스템보다 저렴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폴란드에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트로피 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요격탄만을 발사하는 하드킬 시스템만으로 구성된 단일 시스템인데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4가지의 복합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이 무인기도 방어할 수 있어서 더 우수하지만 결코 우리의 시스템도 그리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기갑 차량에 전부 탑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물론 지금 한화에서 개발하는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 같은 뛰어난 성능의 시스템도 개발해야 하겠지만 최대한 가격을 낮춘 다운그레이드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DIRCM 같은 일부 시스템을 빼고라도 염가형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기갑 차량에 탑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불세포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불세포가 대량 배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기갑 차량들을 방어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갑 부대들이 북진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북한은 그런 무기는 대량 생산하지 못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전히 북한은 불세포 같은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